대감마님은 주무시다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제가 봤습니다. 대감댁 마당에 검은 개 한 마리가 사흘째 같은 자리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늙은 개가 주인을 그리워하는 것이라 여기고 넘겼지요. 하지만 친모 하나만은 개가 매일 같은 방향, 같은 시각에 짖는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가리키는 곳에는 아무도 들여다볼 생각조차 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야담 스튜디오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어느 고을에 김씨 성을 가진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한때는 조정에서 이름을 날렸으나 나이가 들며 벼슬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온 대감이었지요. 집은 크고 넓었으나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속은 저마다 달랐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대감댁 안주인도 대감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반년 전 이 집에 친모로 들어온 정순이라는 여인이었지요. 정순은 원래 이 고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친정이 흉년에 무너지고 오라비마저 병으로 세상을 뜨자 정순은 홀로 살 길을 찾아 이 고을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바느질 솜씨 하나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다가 마침 친모를 구하던 대감댁에 자리를 얻었습니다. 정순이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이던 날을 정순은 지금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관아 앞 저작거리를 지나며 일자리를 구하던 정순에게 지나가던 이가 대감댁에서 친모를 구한다는 말을 흘려주었습니다. 정순은 별다른 기대 없이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살림살이 하나 변변이 없이 옷보따리 하나만 든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바느질 솜씨는 어느 정도인가? 대감이 직접 물었습니다. 당시 정수는 그것이 뜻밖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는 안주인이나 청지기가 정하는 법인데 대감이 몸소 나와 물었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가지고 있던 저고리 하나를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물려준 것으로 정순이 손수 다듬고 기운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그 바느질 자국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솜씨가 정갈하구나. 게다가 눈빛이 흐리지 않은 것을 보니 힘든 세월을 겪고도 마음까지 상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 한마디에 정수는 이상하게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낯선 땅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봐주는 사람을 만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이 집에 머물러라. 밥은 굶기지 않을 것이고 옷도 지어 입힐 것이다. 대감은 그렇게 정순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은 대감을 그저 주인이 아니라 은인으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이 집에 들어와 지내는 동안 정순은 대감이 예전에 고을 현감으로 있을 때의 일화도 여러 번 전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사제를 털어 백성을 구휼했다는 이야기, 부정한 아전을 가차없이 내쫓았다는 이야기, 억울한 누명을 쓴 이의 사정을 끝까지 살펴 풀어주었다는 이야기까지. 대감마님 같은 어른 밑에서 일할 수 있는 것도 다 복이지. 집안 어른들은 종종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정순도 그 말에 마음속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렇기에 정순에게 있어 대감은 단순히 모시는 주인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훗날 대감의 죽음에 얽힌 의문을 정순이 그토록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도 어쩌면 이런 마음의 빛 때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정순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묻는 말에나 짧게 답할 뿐 스스로 나서서 무언가를 이야기하는 법이 없었지요. 하지만 그 눈만은 늘 조용히 무언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는 참 눈치가 빠르구나. 대감은 정순을 처음 본 날 그렇게 말했습니다. 바느질하는 손끝을 보고 한 말이었지만 정순의 성품을 정확히 짚은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정순이 이 집에서 처음으로 들은 자신을 향한 온전한 인정의 말이었습니다. 대감댁에는 정순 말고도 여러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채에는 대감의 며느리와 손주들이 살았고 사랑채에는 대감과 아들 경원이 따로 지냈습니다. 집안 살림 전체를 도맡은 사람은 청직이 만석이었지요.
만석은 이 집에서 20년 넘게 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이 젊었을 적부터 곁을 지켰고 대감의 신임도 두터웠습니다. 집안 사람들은 모두 만석을 대감의 오른팔이라 불렀습니다. 만석이 없으면 이 집이 안 돌아가지. 대감이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꽃간 열쇠도 살림장부도 모두 만석의 손에 있었지요. 대감의 아들 경원은 아버지와는 사뭇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대감이 청렴함으로 이름을 얻었다면 경원은 계산이 빠르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습니다. 젊어서부터 재물을 불리는 데 재주가 있었고 그 재주 덕에 집안 살림은 대감 때보다 오히려 넉넉해졌지요. 하지만 대감은 그런 아들이 마냥 미덥지만은 않았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법이니라. 대감이 경원에게 종종 하던 말이었습니다. 경원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겉으로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집에는 사람 말고도 오래된 식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대감이 10년 넘게 길러온 검은 개 먹구였습니다. 먹구는 원래 대감이 사냥 나갔다가 죽어가는 어미개에게서 데려온 강아지였습니다. 대감이 손수 젖을 물려 키운 개라 이 집에서 대감을 가장 잘 따르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이 개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먹구는 몸집이 크고 털빛이 온통 검어 밤이면 그 모습이 어둠과 구분이 잘 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동자만은 언제나 형형하게 빛나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반짝였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런 먹구를 두고 밤눈이 유난히 밝은 영특한 개라며 신기해하곤 했습니다. 정수는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먹구와 눈이 맞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먹구를 그저 늙은 개로 여겼지만 정수는 달랐습니다. 너도 이 집 속을 다 알고 있는 개로구나. 정순이 먹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혼잣말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먹구는 대답 대신 정순의 손에 얼굴을 비볐지요. 대감댁의 하루하루는 겉으로 보기에 평온했습니다. 아침이면 대감이 사랑채에서 책을 읽었고 낮이면 경원이 살림을 살폈으며 저녁이면 온 집안이 모여 밥을 먹었습니다. 이 고을은 산자락에 안긴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봄이면 뒷산에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피었고 여름이면 앞개울에서 아이들이 멱을 감았습니다. 가을이면 논밭 가득 뼈가 익어 황금빛으로 물들었고 겨울이면 온 마을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고요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고을을 두고 산 좋고 물 좋은 곳이라며 저마다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대감댁은 그 고을에서도 가장 크고 오래된 기와집이었습니다. 높은 담장 안으로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널찍이 자리 잡았고 마당 한켠에는 수백 년은 됨직한 늙은 감나무가 그늘을 들이우고 있었습니다. 그 감나무는 대감의 할아버지 때부터 이 집을 지켜온 나무라 하였습니다. 봄이면 하얀 꽃을 피우고 가을이면 붉은 감을 매달아 사시사철 이 집의 풍경을 채워주는 나무였지요. 아무도 그때는 이 나무 밑동이 훗날 이 집안의 가장 큰 비밀을 품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그 평온함 아래 무언가 미묘한 균열이 보였습니다. 대감과 경원 사이에 오가는 말들이 겉으로는 부드러워도 속으로는 날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님, 뒷산밭을 팔면 어떻겠습니까? 요즘 값이 좋습니다. 경원이 어느 저녁 대감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밭은 내 할아버지 때부터 지켜온 땅이다. 함부로 팔 것이 아니야. 대감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경원은 더 말을 잇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아쉬움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바느질하던 손을 멈추지 않으면서도 곁눈으로 두 사람의 표정을 살폈지요. 그날 밤 먹구가 사랑채 앞에서 오래도록 짖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울음소리였습니다. 먹구야, 왜 그러느냐? 정순이 마당으로 나가 개를 달랬지만 먹구는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방 쪽을 향해 자꾸만 고개를 돌리며 낮게 으르렁거렸지요. 정수는 그 밤의 일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개가 짖는 데에는 늘 이유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일이 훗날 얼마나 중요한 조각이 될지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정수는 이 집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무렵 늙은 하녀에게서 만석에 대한 예시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만석 아저씨가 이 집에 처음 왔을 때는 그야말로 빈손이었지. 부모도 없고 갈 곳도 없는 떠돌이였다오. 늙은 하녀는 화롯불 앞에서 옛일을 풀어놓았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이 그 딱한 사정을 보시고는 거두어 먹이고 재우고 글까지 가르쳐 주셨다지. 그러니 만석 아저씨가 대감마님을 부모처럼 따르는 것도 다 그런 사연이 있어서라오. 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왜 만석이 대감의 신임을 그리 두텁게 받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남남이 아니라 어찌 보면 부모 자식과 다름없는 정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요. 늙은 하녀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였습니다. 몇 해 전에는 만석 아저씨가 노름판에 손을 댔다가 크게 혼이 난 적도 있었다오. 대감마님이 그때 얼마나 역정을 내셨는지 하마터면 이 집에서 쫓겨날 뻔했지. 그래도 대감마님이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자며 다시 거두셨다오. 그 뒤로는 노름을 끊으셨나요? 정순이 물었습니다. 글쎄, 겉으로는 그런 듯 했는데 사람 버릇이 어디 그리 쉽게 고쳐지겠소. 늙은 하녀는 그렇게 말끝을 흐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그 이야기를 마음 한구석에 담아두었을 뿐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것은 그저 흘러가는 예시이야기에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훗날 돌이켜보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이미 커다란 사건의 씨앗이 숨어 있었던 셈입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정수는 이 집의 크고 작은 일들을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대감댁의 살림은 겉보기와 달리 그리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경원이 벌인 여러 사업 중 몇 가지가 최근 들어 크게 어그러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이번에 큰 돈을 물리셨다더라. 부엌에서 일하는 여종들이 몰래 주고받던 말이었습니다. 정수는 바느질감을 나르며 그 말을 우연히 들었지요. 경원은 한양의 어느 상단에 돈을 대었다가 그 상단이 문을 닫으며 상당한 재물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태연했지만 속으로는 크게 흔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무렵부터 경원은 대감을 찾아 재물 이야기를 더 자주 꺼냈습니다. 땅을 팔자, 곡간의 곡식을 내다 팔자, 오래된 폐물을 처분하자. 대감은 그때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대에는 내 뜻대로 하려무나. 허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안 된다. 대감의 말에는 늘 그런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원은 겉으로 순종하는 척했지만 그 인내에도 한계가 있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대감은 경원을 사랑채로 불러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수는 마침 그 근처에서 바느질감을 정리하다가 두 부자의 대화를 자연스럽게 듣게 되었습니다. 경원아, 내가 젊었을 적 이야기를 하나 해주마. 대감이 나직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현감으로 있던 시절 흉년이 든 해가 있었다. 그때 내 밑에 있던 아전 하나가 백성들에게 나눠줄 구율미를 몰래 빼돌려 재배를 채운 일이 있었지. 그자를 붙잡아 문초하니 늙은 부모를 봉양할 길이 없어 그리했다고 하더구나. 그래서 어찌 되었습니까? 경원이 물었습니다. 죄는 죄인지라 벌하지 않을 수 없었다. 허나 나는 그때 깨달았느니라. 사람이 궁하면 아무리 착한 성품도 흔들리는 법이라는 것을. 그러니 재물을 다스리는 자는 남을 궁하게 만들지 않도록 늘 살펴야 하는 법이다. 대감은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내가 재물을 불리는 재주가 있는 것은 나도 안다. 허나 재물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에 달린 것이야. 남을 궁하게 하여 얻은 재물은 결국 화가 되어 돌아오는 법이니라. 경원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님. 하지만 그 대답과 달리 경원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재물에 대한 조바심이 완전히 가시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정수는 그 대화를 들으며 대감의 깊은 헤아림에
새삼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집안 어딘가에 그 헤아림이 미처 닿지 못한 궁핍함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그 예감이 훗날 얼마나 무섭게 들어맞을지는 그때로서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청지기 만석은 이 모든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안의 살림 장부를 손에 쥐고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지요. 하지만 만석에게도 남모를 사정이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느 날 만석이 마당 구석에서 낯선 사내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꼭 갚겠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오. 만석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낯선 사내는 대답 없이 만석의 어깨를 툭 치고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못 본 척 지나쳤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사정을 함부로 캐묻는 것은 친모의 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이후 정수는 만석을 볼 때마다 조금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늘 그늘없이 웃던 그 얼굴 뒤에 무언가 감춘 것이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지요. 먹구는 여전히 대감을 가장 잘 따랐습니다. 대감이 사랑채에서 나오면 어김없이 꼬리를 흔들며 달려갔고 대감이 방에 들어가면 문 앞에 엎드려 지켰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먹구가 만석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전에는 만석이 다가오면 꼬리를 흔들던 개가 이제는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거나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먹구가 요새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대감이 어느 날 정순에게 지나가듯 물었습니다. 글쎄요, 걔도 사람처럼 마음이 있으니 무슨 까닭이 있겠지요. 정수는 그렇게 답했을 뿐 더 깊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먹구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대감 댁에는 작은 소동이 하나 있었습니다. 대감이 아끼던 옷가락지 하나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옷가락지는 대감의 어머니가 물려준 것으로 대감에게는 각별한 물건이었습니다. 평소 사랑채 문갑 안에 고이 넣어두던 것이었는데 어느 날 문득 찾으니 자리에 없었습니다. 누가 손을 댄 게냐? 대감의 목소리에는 노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혀 옷가락지를 찾았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 만석이 그렇게 나서서 사랑채 안팎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옷가락지는 찾지 못했지요. 대감은 그 일로 며칠을 언짢아 했습니다. 물건 자체보다 자신이 아끼는 것을 누군가 몰래 손댔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상한 듯 했습니다. 집안에 도둑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경원이 그렇게 말했을 때 대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 시선이 잠시 만석을 향했다가 이내 거두어졌지요. 정수는 그 짧은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대감의 눈빛 속에 말로 하지 못한 의심이 스치고 지나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에도 먹구는 사랑채 앞을 서성이며 낮게 울었습니다. 정수는 마당에 나와 먹구 곁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무언가 알고 있는 게로구나. 정순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먹구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 검은 눈동자만은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이날의 옷가락지 소동은 훗날 돌이켜보면 커다란 사건의 아주 작은 첫 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이것이 무엇의 시작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옷가락지 소동이 있고 한 달쯤 지난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대감은 여느 때처럼 사랑채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바깥은 매서운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렸고 화로 속 숯불만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오늘은 몸이 유독 나른하구나. 대감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곁에서 시중을 들던 어린 몸종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탕약을 올릴까요, 대감마님? 그리하여라. 만석이더러 다려오라 이르거라. 잠시 후 만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약을 조심스레 받쳐들고 들어왔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탕약을 가져왔습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별다른 의심 없이 그 탕약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구나. 내가 있어 이 집안이 늘 든든하다. 대감이 그렇게 말하며 탕약을 마셨습니다. 만석은 그 말에 잠시 흔들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평온한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편히 주무십시오, 대감마님. 만석은 그렇게 인사를 올리고 물러났습니다. 대감은 탕약을 다 마신 뒤 이부자리에 몸을 눕혔습니다. 먹구야, 오늘 밤도 잘 부탁한다. 문 밖에 엎드려 있던 먹구를 향해 대감이 나직이 중얼거렸습니다. 먹구는 그 말을 알아들은 듯 나지막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두 존재가 나눈 살아생전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이것이 대감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등불이 꺼지고 방 안은 이내 고요한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대감은 서서히 숨이 옅어지며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대감 자신조차도 그것이 마지막 밤이 되리라고는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그날따라 먹구가 유난히 요란하게 찢어댔습니다. 평소의 낮은 울음이 아니라 다급하고 날카로운 소리였습니다. 정수는 잠결에도 그 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행랑채 문을 열고 나서니 이미 몇몇 사람들이 사랑채 쪽으로 뛰어가고 있었지요. 대감마님, 대감마님. 만석의 목소리가 마당을 울렸습니다. 정순도 서둘러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방문을 열었을 때 대감은 이부자리에 누운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새벽 일찍 일어나 책을 읽던 분이 그날은 부르는 소리에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대감마님. 경원이 뛰어들어와 아버지를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감의 몸은 이미 차게 식어 있었습니다. 집안은 순식간에 곡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안주인의 울음소리, 손주들의 놀란 울음, 하인들의 웅성거림이 뒤섞여 마당이 어지러웠습니다. 의원이 급히 불려왔습니다. 늙은 의원은 대감의 맥을 짚고 낯빛을 살피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연세도 있으시고 지난 겨울부터 기력이 쇠하셨으니 주무시다 그대로 숨을 거두신 듯합니다. 의원의 진단은 자연사였습니다. 누구도 그 말에 특별히 의문을 품지 않았습니다. 대감은 근래 들어 기침이 잦았고 식사량도 줄었으며 나이도 60을 훌쩍 넘긴 터였으니까요. 하늘이 무심하십니다. 동네 사람들도 그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손길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았습니다. 대감의 방문 앞에서 있었던 먹구의 울음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정수는 대감의 방에 잠시 들어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신을 수습하는 것을 돕던 중 정수는 방 안구석에 놓인 약탕관을 무심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씻겨 엎어놓은 약탕관이었지만 그 안쪽 바닥에 희끗한 가루가 얇게 눌어붙어 있는 것이 정순의 눈에 언뜻 들어왔습니다. 저것이 무엇일까? 정수는 손끝으로 그것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아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으로만 살피고 마음속에 담아둘 뿐이었습니다. 걔가 저리 다급하게 짖은 것이 그저 우연이었을까? 정수는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리에서 그런 말을 꺼낼 수는 없었습니다. 집안 어른이 돌아가신 마당에 친모 신분으로 이러쿵저러쿵 입을 놀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장례가 치러지는 사흘 동안 대감댁은 손님으로 넘쳐났습니다. 고을 원님도 조문을 왔고 이웃 마을의 유지들도 줄지어 찾아왔습니다. 경원은 상주로서 손님을 맞느라 분주했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흐트러짐 없이 예를 다하는 모습에 조문객들은 하나같이 효자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문객 중에는 대감과 오랜 세월 교분을 나눈 이웃 고을의 늙은 진사도 있었습니다. 그는 빈소에 앉아 눈시울을 붉히며 곁에 있던 사람들에게 대감과의 예의를 풀어놓았습니다. 내 평생 이 어른만큼 강직한 분을 본 적이 없소. 젊었을 때 함께 과거를 준비하던 시절부터
벼슬길에 나가서까지 한 번도 고든 뜻을 굽히신 적이 없으셨지. 진사는 그렇게 회고하며 술잔을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요 몇 해는 기력이 부쩍 쇠하신 듯하여 걱정을 많이 했소. 지난 봄에 배웠을 때만 해도 정정하셨는데 이리 갑작스레 가실 줄이야. 정수는 다과상을 나르며 그 대화를 스치듯 들었습니다. 지난 봄까지도 정정하셨다는 말이 유독 마음에 걸렸습니다. 기력이 쇠했다고는 하나 그 쇠함이 자연스러운 것이었을까? 정수는 그런 생각을 떨치지 못한 채 다른 손님상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또 다른 자리에서는 대감과 거래를 해온 약방 주인이 이런 말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지요. 대감마님이 근래 몇 달 사이 유독 보약을 자주 찾으셨는데 약을 지어드려도 통 차도가 없다고 하셨거든요. 오히려 날이 갈수록 기력이 떨어진다 하시기에 이 약방 솜씨가 예전만 못한가 하여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곁에 있던 이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연세가 있으신데 약인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소.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약방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어딘가 개운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마음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지난 봄까지 정정했던 어른이 불과 몇 달 사이 보약을 먹어도 차도 없이 쇠약해졌다는 것. 그것은 자연스러운 노쇠라기보다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쇠약함이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서 정순이 그런 의문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훗날을 기약할 뿐이었습니다. 만석 역시 장례 준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음식을 살피고 상여를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는데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만석이가 저리 애를 쓰니 대감마님도 저승에서 편히 눈을 감으셨겠지. 집안 어른들이 그렇게 만석을 치하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흘 동안 유독 이상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먹구였습니다. 먹구는 대감의 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다가와도 으르렁거리며 경계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장례 이튿날 밤 먹구는 갑자기 마당 한 구석으로 달려가더니 그 자리를 앞발로 미친 듯이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게가 왜 저러느냐, 상갓집에서 재수없게. 먼 친척 되는 이가 그렇게 소리치며 먹구를 쫓아내려 했습니다. 만석이 서둘러 다가와 먹구를 붙잡아 끌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늙은 개가 정신이 나갔나 봅니다. 제가 단단히 묶어두겠습니다. 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먹구를 광 뒤편 기둥에 묶어두었습니다. 먹구는 묶인 채로도 그 마당 한 구석을 향해 계속해서 지저댔습니다. 정수는 그 광경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먹구가 파헤치려 했던 그 자리가 정순의 눈에 이상하게 자꾸만 밟혔습니다. 저 자리에 무엇이 있기에. 정수는 조용히 그 자리를 눈여겨보았습니다. 사랑채 담벼락 아래 오래된 감나무 밑동 근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특별할 것 없는 그저 흙마당의 한 귀퉁이일 뿐이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발인을 하던 날 온 집안 사람들이 상여를 따라 산으로 향했습니다. 상여꾼들의 구슬픈 상여 소리가 산길을 따라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이어이 어허넘차 어이가리. 그 소리에 맞추어 뒤따르던 사람들의 곡소리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경호는 상주로서 맨 앞에 서서 지팡이를 짚으며 걸었고 그 뒤로 안주인과 손주들이 하얀 상복을 입고 뒤따랐습니다. 정순도 다른 하인들 틈에 섞여 그 행렬을 따랐습니다. 산길은 가팔랐지만 아무도 걸음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선산에 다다르자 미리 파놓은 광중 앞에서 마지막 의식이 치러졌습니다. 땅에 관이 내려지고 흙이 하나둘 덮이는 동안 곡소리는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대감마님, 부디 편히 잠드소서. 지관이 마지막으로 그렇게 충문을 읽었습니다. 정수는 다른 이들과 함께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대감마님, 만약 이 죽음에 억울함이 있다면 소인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그 다짐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정순 혼자만의 맹세였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정순의 발걸음은 유독 무거웠습니다. 정순도 다른 이들과 함께 뒤를 따랐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그 감나무 밑동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저녁, 집안은 비로소 조금씩 평소의 모습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마음속에는 남들이 보지 못한 작은 의문 하나가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정말 그저 늙어서 돌아가신 것일까? 그 의문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마음에 자리 잡은 물음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대감이 세상을 뜨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집안은 겉으로 예전의 질서를 되찾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경원이 집안의 새로운 어른으로서 살림을 총괄하기 시작했고 만석은 여전히 곳간 열쇠를 손에 쥔 채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눈에는 이 평온함이 어딘가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경원의 태도였습니다. 아버지를 여인 슬픔이 채 가시지도 않았을 텐데 경원은 상중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땅 문서와 곳간 장부를 살피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아버님 뜻을 받들어 앞으로는 집안 살림을 더 알뜰히 꾸려야지요. 경원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슬픔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우연히 안채 마당을 지나다가 경원과 만석이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뒷산밭은 이제 내 마음대로 처분해도 되겠지. 경원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이 집의 살림은 온전히 내 손에 달려 있으니 더는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겠구나. 경원이 그렇게 덧붙이며 나직이 웃었습니다. 작은 서방님 뜻대로 하시지요. 이제 이 집의 주인은 작은 서방님이시니. 만석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말투에는 예전과 다른 미묘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를 서둘러 지나쳤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대감마님이 살아계셨다면 결코 허락하지 않으셨을 일을 이리도 빨리 처리하려 하는구나. 물론 이것만으로 무언가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뜨면 아들이 살림을 이어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으니까요. 문제는 그 속도와 그 표정에 스며 있는 알 수 없는 기색이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을 가장 어지럽힌 것은 역시 먹구였습니다. 먹구는 대감이 세상을 뜬 뒤로 눈에 띄게 야위었습니다. 밥도 잘 먹지 않았고 사람을 봐도 예전처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감나무 밑동 그 자리 앞에서만은 여전히 기운을 되찾은 듯 지저댔습니다. 저게를 아예 다른 데다 묶어두어라. 손님들 보기 민망하다. 경원이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만석은 먹구를 뒤뜰 구석으로 옮겨 사슬을 채웠습니다. 먹구가 그 자리로부터 멀어지자 이상하게도 짖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치 지킬 것을 지키지 못하게 되자 기운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느 날 밤 사람들이 모두 잠든 틈을 타 정수는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구름이 달을 가려 마당은 손끝조차 분간하기 어려울 만큼 캄캄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볼을 스칠 때마다 정수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몄습니다.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흙을 더듬으며 정수는 한 걸음 한 걸음 감나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행여 누군가 깨어날까 숨소리마저 조심스러웠습니다. 멀리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정순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기를 여러 번 겨우 마음을 다잡으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감나무 밑동 근처를 살펴보았지만 특별할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흙이 조금 단단하게 다져진 듯한 느낌이었을 뿐 파헤쳐진 흔적이나 특이한 물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넘겨짚는 것인가? 정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뜻밖의 일이 하나 더 벌어졌습니다. 부엌에서 일하는 늙은 종 하나가 정순에게 지나가듯 이런 말을 흘렸습니다. 그날 밤 말이여, 대감마님 돌아가시기 전날 밤 사랑채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소. 무슨 냄새요? 정순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글쎄, 나도 잘은 모르오. 그날 늦게 약탕관 씻는 걸 도왔는데 평소 대감마님 드시던 탕약 냄새랑은 좀 달랐던 것 같기도 하고. 뭐, 늙은이 코가 무얼 알겠소. 그 말을 남기고 늙은 종은 총총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탕약이라니. 대감마님이 그날 무슨 약을 드셨던가. 정순이 알기로 대감은 기력이 쇠해지면서 근래 들어 보약을 자주 드셨습니다. 그 약을 다리는 일은 늘 만석이 도맡아 했습니다. 정수는 그날부터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집안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내색하지 않은 채 조용히 사람들의 말과 행동을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뜻밖의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경원이 낯선 사내 2명과 별채 마당에서 무언가를 은밀히 주고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저도 모르게 담벼락 그늘에 몸을 숨기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경원의 손에서 사내들의 손으로 작은 상자 하나가 건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번 일만 잘 마무리되면 서로 좋은 게 아니겠소. 경원이 낮은 목소리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들렸습니다. 사내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어둠 속으로 총총히 사라졌습니다. 정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설마 작은 서방님이. 그 순간 정순의 머릿속에는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대감의 죽음 뒤에 경원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 상자 안에 든 것이 혹여 독약은 아니었을까 하는 두려운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안주인의 증언으로 경원의 알리바이를 이미 확인했다고 여겼건만 방금 본 장면은 그 믿음을 다시 흔들어 놓았습니다. 며칠 동안 정수는 마음을 다잡지 못한 채 전전긍긍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그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습니다. 바느질감을 나르던 중 안주인의 몸종이 지나가듯 흘린 말이었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요즘 밀무역 상인들과 손을 잡고 몰래 인삼을 청나라에 넘기신다는 소문이 있던데 걸리면 큰일 날 일이라 다들 쉬쉬하고 있지요. 정수는 그제야 그날 밤 본 것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경원이 은밀히 만난 것은 살인과는 아무 관계 없는 그저 떳떳지 못한 사업 거래였을 뿐이었습니다. 물론 그건 역시 옳은 일은 아니었으나 적어도 아버지의 목숨과는 무관한 일이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마음을 놓았지만 동시에 부끄러움도 느꼈습니다. 괜한 것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살펴야 할 곳을 소홀히 할 뻔했구나. 정수는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처음으로 돌아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경원에게는 경원 나름의 떳떳지 못한 사정이 있었을 뿐 대감의 죽음과 얽힌 진짜 실마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 밤 사랑채를 마지막으로 다녀간 사람, 그리고 아직도 흐릿하게 남아있는 만석의 행적이었습니다. 며칠 뒤 정수는 대감이 돌아가시기 전날 저녁 사랑채에 마지막으로 들어갔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바느질감을 핑계로 여기저기 말을 붙이며 자연스럽게 캐물었지요. 그날 저녁엔 작은 서방님도 다녀가셨고 만석 아저씨도 탕약을 올렸다고 하던데 한 하녀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습니다. 정순의 마음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원도 만석도 그날 밤 대감의 방을 다녀갔습니다. 둘 중 누구라 해도 이상할 것 없는 일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오히려 정순의 마음을 더 무겁게 했습니다. 누구를 의심해야 하는가? 아니, 애초에 이것이 의심할 일이기는 한 것인가? 정수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었습니다.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다만 먹구의 울음소리, 감나무 밑동, 이상한 탕약 냄새, 그리고 너무 빨리 재물을 정리하려는 경원의 모습이 서로 이어지지 않는 실처럼 마음 한구석에 엉켜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수는 경원의 방에 바느질감을 가져다 주러 갔다가 우연히 문갑 서랍이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낯선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는데 언뜻 보인 것은 누군가에게 진 빚을 적어 놓은 듯한 글씨였습니다.
정수는 서둘러 시선을 거두고 물러났습니다. 남의 것을 함부로 들여다보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순간 본 것이 정순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작은 서방님도 빚이 있으셨던가. 이 집안에는 알고 보니 저마다의 이유로 대감의 재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경원도 어쩌면 만석도. 정순의 마음속에서 의심은 점점 더 커져갔지만 동시에 그 의심이 누구를 향해야 할지는 오히려 더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정수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방법을 찾기로 했습니다. 마침 며칠 뒤 안주인의 심부름으로 장터에 나갈 일이 생겼습니다. 장터는 언제나처럼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포목전, 싸전, 어물전이 줄지어 늘어선 그 사이로 정수는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정순의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언젠가 마당 구석에서 만석과 낯선 사내가 은밀히 이야기를 나누던 그 모습이 정순의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순은 주막에 들러 국밥 한 그릇을 시키며 주모에게 넌지시 말을 붙였습니다. 이 근방에 노름판이 크게 서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혹시 아시는지요? 주모는 정순을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심드렁하게 답했습니다. 거야 저 뒷골목 대장간 뒤편이지. 밤마다 사람들이 모여 판을 벌인다오. 왜 아는 사람이라도 거기 있소? 아, 아니요. 그냥 소문을 들어서요. 정수는 얼버무리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주모가 던진 다음 말이 정순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 근래 그 대감댁 청지기 양반도 거기 자주 들락거린다는 말이 있던데 빚을 크게 졌다고 노름꾼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자자하다오. 정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문이라고는 하나 이것으로 만석의 사정이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정순은 주모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남기고 조심스럽게 대장간 뒷골목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직접 그 안에 들어갈 수는 없었지만 멀찍이서 드나드는 사람들을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자 낯익은 얼굴 하나가 그 골목에서 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젠가 마당에서 만석과 이야기를 나누던 바로 그 사내였습니다. 정수는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척하며 그 사내에게 슬쩍 말을 걸었습니다. 저 실례지만 혹시 김대감댁 청지기 어른을 아시는지요? 사내는 정순을 경계하는 눈으로 훑어보았습니다. 그건 왜 묻소? 그분께 전할 말이 있어서요. 정순이 둘러대자 사내는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양반 요즘 빚이 이만저만이 아니오. 이번 달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날 판인데 아직도 여기저기 돈 구할 궁리만 하고 있는 모양이더구먼. 대감댁 청지기 체면이 말이 아니지. 사내는 그렇게 말을 흘리고는 총총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빚이 그토록 크다면 대감마님이 눈치라도 채셨다면 만석 아저씨에게는 무엇보다 두려운 일이었겠구나. 정수는 대감댁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무거운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만석에게 분명한 동기가 있다는 확신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아무것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동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곧 죄를 지었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정수는 대감댁 대문을 들어서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심증만으로는 안 된다. 반드시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정수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대로 마음속 의심만 품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알아보자. 정수는 먼저 경원의 그날 밤 행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바느질하는 틈틈이 그날 저녁 경원을 보았다는 사람들을 하나씩 찾아 넌지시 물었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그날 저녁 사랑채에 다녀가신 뒤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정순의 물음에 경원의 시중을 드는 하인 하나가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엔 작은 서방님이 손님을 맞으셨습니다.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 사람이라 하던데 밤늦도록 술상을 받으렸지요. 새벽까지 사랑채가 아니라
별채에 계셨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경호는 대감이 마지막 숨을 거두던 그 시각, 사랑채가 아니라 별채에서 손님과 함께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정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상단 사람의 이야기를 조금 더 캐물었습니다. 그 손님, 이름이 무엇이었나요? 글쎄요, 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다음날 새벽 일찍 떠나셨다고 들었습니다. 확인할 방법은 마땅치 않았지만 적어도 그날 밤 경원이 여러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것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술상을 봐준 하인, 시중을 든 여종까지 여럿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아니라면 정순의 마음은 자연히 만석에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만석을 대놓고 의심할 근거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이번엔 만석의 그날 밤 행적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만석에 대해 물으면 사람들의 대답이 저마다 조금씩 엇갈렸습니다. 만석 아저씨는 그날 일찍 곳간을 정리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셨을걸요. 부엌 종 하나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날 밤 늦게 사랑채 쪽에서 만석 아저씨를 봤다는 사람도 있던데. 다른 하인은 또 다르게 말했습니다. 정수는 이 엇갈리는 말들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경원의 행적은 여러 사람의 말이 하나로 맞아떨어졌지만 만석의 행적은 이상하게 흐릿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저 다들 잘못 기억하는 것인가. 정수는 좀 더 확실한 것을 알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만석의 방 근처를 지나다니며 그가 평소와 다른 점은 없는지 살폈습니다. 그러던 중 정수는 뜻밖의 것을 발견했습니다. 만석의 방 처마 밑에 오래된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작은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정수는 바느질하는 사람답게 냄새에 예민했습니다. 그 냄새는 대감이 평소 드시던 보약 냄새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쓰고 매캐한 어딘가 낯선 냄새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일까? 정수는 감히 그 항아리에 손을 대지는 못했습니다. 남의 방 앞을 함부로 뒤졌다가는 오히려 정순 자신이 곤란해질 수도 있었으니까요. 정수는 만석을 의심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확인해두고 싶었습니다. 경원이 정말로 그날 밤 사랑채에 없었는지 좀 더 확실히 해두어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마침 안주인의 바느질감을 손보러 안채에 들를 일이 생겼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날 밤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님, 지난번 대감마님 돌아가시던 그 밤에 작은 서방님께서 손님을 맞으셨다고 들었는데 맞는지요? 안주인은 잠시 정순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친모가 그런 것을 묻는 것이 다소 뜻밖이었던 모양입니다. 그건 왜 묻느냐? 그저 그날 밤 온 집안이 어수선했던 것이 마음에 남아서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둘러대자 안주인은 별다른 의심 없이 대답해 주었습니다. 맞다. 그날 밤 한양에서 내려온 상단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 서방님이 밤늦도록 술상을 봐주셨지. 나도 그 자리에 잠시 인사를 하러 나갔었으니 똑똑히 기억한다. 새벽닭이 울 때까지도 별채에서 두런두런 말소리가 들렸으니 서방님이 그 밤에 다른 곳에 가실 틈은 없었을 게다. 안주인의 말은 확고했습니다. 직접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증언이니 이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왜 다시 묻는 게냐? 안주인이 되묻자 정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그저 여쭤본 것뿐입니다. 정수는 서둘러 안채를 물러나왔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오히려 무거워졌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아니라면 남은 것은 하나뿐이다. 이제 정순의 마음속에서 경원에 대한 의심은 완전히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더욱 짙어진 만석에 대한 의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뒤뜰에 묶여있는 먹구를 찾아갔습니다. 먹구는 여전히 야위었지만 정순을 보자 힘없이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먹구야, 내가 짓던 그 자리 말이다. 정말 그곳에 무언가 있는 것이냐? 정순이 먹구의 목을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먹구는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 것처럼
그 자리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낮게 울었습니다. 정수는 감나무 밑동을 살피기 전에 먼저 만석의 방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처마 밑에서 보았던 그 낯선 냄새의 항아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마침 만석이 저녁 무렵 술자리 심부름으로 잠시 집을 비운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그 틈을 놓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만석이 대문을 나서는 것을 확인한 뒤 정수는 조심스럽게 그의 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남의 방을 함부로 살피는 것은 큰 죄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문은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문을 살짝 열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은 여느 하인의 방과 다를 바 없이 소박했습니다. 낡은 이부자리, 작은 문갑, 그리고 벽에 걸린 도롱이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문갑을 열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종이 뭉치 몇 장이 들어 있었는데 언뜻 보아도 여기저기서 빌린 돈의 액수와 날짜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이렇게나 많은 빚을. 정순이 그 종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려던 순간 바깥에서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이게 누구 없는가?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정수는 화들짝 놀라 문갑을 서둘러 닫고 몸을 낮춘 채 방 밖으로 나섰습니다. 다행히 목소리의 주인은 만석이 아니라 심부름을 온 이웃집 하인이었습니다. 정수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아무렇지 않은 척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다.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 한참을 진정해야 했습니다. 비록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지만 문갑 속 빈 문서만으로도 만석의 절박한 사정은 다시 한번 확인한 셈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감나무 밑동 그 자리뿐이었습니다. 정수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다시 한번 그 감나무 밑동을 살펴보기로 한 것입니다. 이슥한 밤 정수는 호롱불도 없이 조용히 마당으로 나섰습니다. 달빛에 의지해 감나무 밑동 근처에 다다랐을 때 정수는 흠칫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에 흙이 며칠 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게 다져져 있었던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 최근에 그 자리를 새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누군가 이 자리를 계속 살피고 있구나. 정순의 등줄기에 서늘한 기운이 스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무얼 하고 있소? 낮고 굵은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정순이 놀라 돌아보니 만석이 어느새 마당 한편에 서 있었습니다. 아, 저는 그저 잠이 오지 않아 바람을 쐬러 나왔습니다. 정수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잠시 정순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른 눈빛이었습니다. 밤바람이 찹니다. 어서 들어가 쉬시지요. 만석은 그렇게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등에 식은 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정수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원이 정순을 사랑채로 따로 불렀던 것입니다. 요즘 내가 이것저것 캐묻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경원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정수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은 서방님, 그것이 아니오라. 친모의 본분은 바느질이지 남의 집안일을 캐묻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한다. 경원은 그렇게만 말하고 정순을 물렸습니다. 정순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서방님이 알고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내 움직임을 일러바쳤다는 뜻이다. 그 누군가가 만석일 수도 아니면 다른 하인일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순이 위험한 길에 접어들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순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대감의 마지막 밤 그 진실을 알고 있는 것은 어쩌면 이 집안에서 오직 먹고 한 마리뿐일지도 몰랐으니까요. 경원의 경고를 들은 뒤
정수는 한동안 몸을 사렸습니다. 바느질에만 몰두하며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의문은 사그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해졌습니다. 그날 밤 사랑채를 마지막으로 다녀간 사람이 만석이라면, 그리고 그가 감추려는 것이 저 감나무 밑동에 있다면, 정수는 이 생각을 떨쳐내려 했지만 밤마다 먹구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수는 뜻밖의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낮은 발소리와 함께 삽질하는 듯한 둔탁한 소리가 마당 쪽에서 들려왔던 것입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한 사내가 감나무 밑동 근처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어렴풋이 보였습니다. 만석이구나. 체구와 움직임으로 미루어 정수는 그것이 만석임을 알아챘습니다. 만석은 주변을 몇 번이고 살피며 조심스럽게 무언가를 파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한참 후 만석은 작은 보퉁이 하나를 손에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흙을 다시 덮고 발로 꾹꾹 눌러 자국을 지웠습니다. 정수는 만석이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고 있었습니다. 저 보퉁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정수는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우며 생각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저 자리를 다시 살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하지만 정순의 그런 결심을 눈치챈 것인지 다음 날 아침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아, 잠깐 나 좀 보자. 만석이 정순을 부엌 뒤편으로 조용히 불러냈습니다. 평소와 다른 낮고 무거운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정수는 애써 태어남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말없이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계와 함께 알 수 없는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요즘 내가 이 집안일에 지나치게 관심이 많다는 걸 안다. 만석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이 집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남에게 말 못할 사정 하나쯤은 누구나 있는 법이다. 괜한 일에 코를 들이밀다가는 너에게도 좋을 것이 없어. 만석의 눈빛이 순간 매섭게 번뜩였습니다. 이 집에서 갈 곳 없이 떠돌던 너를 거두어 준 것이 대감마님이시라지.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이쯤에서 조용히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이로울 것이다. 그것은 은근한 회유이자 동시에 숨길 수 없는 협박이었습니다. 그것은 타이름이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정수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저 먹구가 하도 이상하게 굴기에 걱정이 되어서였습니다. 정순이 조심스럽게 둘러댔습니다. 걔는 그저 개일 뿐이다. 사람 일에 짐승의 행동을 갖다 붙이는 것도 다 부질없는 짓이야. 만석은 그렇게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정순은 분명한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 하루 종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밤 정수는 정말로 위험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바느질감을 정리하고 잠자리에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방문 밖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누구요? 정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신 문고리가 스르륵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수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문은 안에서 단단히 걸려 있었지만 누군가 밖에서 문을 열려하고 있었습니다. 먹구야, 먹구야. 정수는 저도 모르게 뒤뜰 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슬에 묶여있던 먹구가 그 소리를 듣고 미친 듯이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먹구의 울음소리에 놀랐는지 문 밖의 인기척이 서둘러 멀어졌습니다. 정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떨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수는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증거도 없었고 누구를 의심한다고 말할 근거도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이 집안에서 정순의 편이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는 혼자만의 의심으로 끝낼 일이 아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만 이 집을 떠나든 진실을 밝히든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을 떠올렸습니다. 고을 관아의 도움을 청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친모 신분으로 관아를 찾아가 대감댁의 일을 고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무고죄로 몰릴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확실한 증거 없이는 함부로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정수는 한번 시도라도 해보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심증만이라도 관아에 전할 수 있다면 적어도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 일이 완전히 묻히지는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수는 안주인의 심부름을 핑계 삼아 관아 앞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관아 대문 앞에는 이방을 비롯한 아점 몇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왔는가? 이방이 정순을 아래 위로 훑어보며 물었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대감댁의 일로. 정순이 조심스럽게 입을 떼자 이방은 대뜸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대감댁이라면 얼마 전 초상이 난 그 댁 아닌가? 무슨 일인데 친모가 여기까지 왔는가? 그것이 대감마님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는 듯하여. 정순이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이방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별소리를 다 듣는구나. 근거도 없이 함부로 그런 말을 입에 담았다가는 무고죄로 옥에 갇힐 수도 있음을 모르는가? 확실한 증거라도 있는가? 그것이 아직은. 정순이 우물쭈물하자 이방은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증자도 없이 대감댁 같은 방가의 일을 함부로 고하러 왔다가는 오히려 내가 큰 화를 입을 것이다. 확실한 것을 가져오지 않는 한 원님을 뵙는 것은 어려우니 그리 알고 돌아가거라. 정수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관아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 정순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역시 증거 없이는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구나. 정수는 그 씁쓸한 깨달음을 안고 대감댁으로 돌아왔습니다.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것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다. 그것도 아주 확실한 증거가. 정순의 눈은 다시 그 감나무 밑동으로 향했습니다. 만석이 파묻었던 그 보퉁이야말로 진실을 밝힐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이제 정순이 그 자리에 다가가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건 일이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수는 이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누구 하나쯤은 이 사정을 알아야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진실이 완전히 묻히지는 않을 터였습니다. 정순이 떠올린 사람은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던 늙은 하녀 점례였습니다. 점례는 이 집에서 30년 넘게 일해온 사람으로 대감댁의 속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이였습니다. 어느 날 밤 정수는 점례의 방문을 조용히 두드렸습니다. 이 밤에 웬일이냐? 점례가 놀란 얼굴로 정순을 맞았습니다. 할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정수는 목소리를 낮추어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씩 털어놓았습니다. 먹구의 이상 행동, 탕약 냄새, 만석의 빛, 그리고 며칠 전 자신의 방문을 열려 했던 그 밤의 일까지. 점례는 이야기를 들으며 낯빛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다니. 점례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이윽고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그보다 먼저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더 있었다. 점례가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옷가락지가 없어졌던 그 무렵 내가 우연히 사랑채 근처를 지나다가 대감마님이 만석이를 따로 불러 이야기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어. 무슨 이야기였는데요? 정순이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대감마님이 이러시더구나. 내가 요즘 다시 노름판을 드나든다는 얘기를 들었다. 예전에 내가 한 번은 눈 감아 주었으나 이번에도 그리한다면 나도 더는 어쩔 수가 없다. 옷가락지가 없어진 것도 내 짐작 가는 바가 있으나
차마 입에 담지 않으마. 허나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려놓는다면 내 예전처럼 다시 한번 눈 감아주겠다. 그리 말씀하셨지. 점례는 그때를 떠올리듯 눈을 지그시 감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만석이는 아무 대꾸도 못하고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 나는 그저 두 분 사이에 오래된 정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려니 하고 넘겼는데 돌이켜보면 그것이 만석이에게는 마지막 경고였던 셈이야. 정수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대감은 이미 옷가락질로 만석을 의심하고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온정을 베풀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만석은 그 온정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대신 오히려 자신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만석이 입장에서는 대감마님이 이미 눈치를 채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견딜 수 없었을 게다. 점례가 씁쓸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한 번은 용서받았어도 두 번째는 없을 것이라는 걸 스스로도 알았겠지. 그러니 차라리 점례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정순도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두 사람 모두 그 뒤에 이어질 말이 무엇인지 짐작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며칠 뒤 대감마님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는 만석이가 부엌에서 몰래 무언가를 빻고 있는 걸 또 본 적이 있어. 처음엔 그저 약재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내 얘기를 듣고 보니 그게 예사롭지 않았던 것 같구나. 정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할멈, 혹시 그때 본 것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나중에 필요하다면 증언을 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점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늙은 몸으로 무서울 게 뭐가 있겠느냐? 대감마님은 나한테도 은혜를 베푸신 분이다. 그 어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면 내 아는 대로 다 말하마. 정수는 그제야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제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만남이 완전히 비밀에 붙여지지는 못했습니다. 정순이 점례의 방을 나서던 그 순간 어둠 속에서 인기척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정수는 흠칫 놀라 주위를 살폈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저 멀리 사랑채 쪽 담벼락 그늘에서 무언가 움직인 듯한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누군가 보았을까? 정수는 불안한 마음으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만석이 유독 날카로운 눈으로 정순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그 시선에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정수는 그렇게 직감했습니다. 만석이 무언가 눈치를 챘다면 저 감나무 밑동의 증거마저 조만간 완전히 사라져버릴지도 몰랐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날 늦은 밤 정수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바깥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수는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만석이 삽을 든 채 감나무 밑동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 자리를 아예 없애려는 게로구나. 정수는 직감했습니다. 점례와의 만남을 누군가 눈치챈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유일한 증거가 영영 사라질 판이었습니다. 정수는 망설일 틈이 없었습니다. 버선발로 조용히 방을 나서 담벼락 그늘을 따라 몸을 숨기며 만석의 뒤를 살폈습니다. 만석은 감나무 밑동 앞에 쪼그려 앉아 서둘러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손길이 다급하고 거칠었습니다. 정수는 이 광경을 누군가에게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소리를 지르면 만석이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쳐 경원의 방 쪽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발밑에서 마른 나뭇가지 하나가 툭 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만석이 그 소리에 번쩍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냐? 만석이 삽을 쥔 채 벌떡 일어섰습니다. 정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만석의 얼굴에는 놀람과 분노, 그리고
궁지에 몰린 짐승 같은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너였구나. 그동안 나를 캐고 다닌 것이. 만석이 낮게 으르렁거리듯 말하며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정수는 뒷걸음질 치며 목소리를 쥐어짜냈습니다. 먹구야, 먹구야, 이리 오너라. 정순의 외침에 뒤뜰에 묶여있던 먹구가 미친 듯이 지저대며 사슬을 당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란한 소리에 놀란 하인들이 하나둘 방문을 열고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순간 멈칫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척이 늘어나자 더는 함부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란이냐? 경원의 방에서도 인기척이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다급히 삽을 내려놓고 태연한 척 자세를 고쳤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늙은 개가 사슬을 당기며 지저대기에 나와봤을 뿐입니다. 만석이 그렇게 둘러댔지만 정수는 그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다시 방으로 돌아가는 동안 만석은 정순을 향해 마지막으로 눈빛을 던졌습니다. 그 눈빛은 분명한 경고였습니다. 다음은 없다는 뜻이 담긴 눈빛이었지요. 정수는 방으로 돌아와서도 밤새 떨림을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날 새벽 정수는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조용히 뒤뜰로 향했습니다. 먹구는 사슬에 묶인 채로도 정순의 발소리를 알아채고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수는 먹구 곁에 주저앉아 그 야윈 등을 가만히 쓸어주었습니다. 먹구야, 내가 지금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겠지. 정순이 나직이 물었습니다. 사실 정순도 두려웠습니다. 증거도 없이 사람을 의심한다는 것, 그리고 그 의심 때문에 자신의 목숨마저 위태로워졌다는 것이 낯선 땅에 홀로 흘러든 정순에게는 감당하기 버거운 무게였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 지나쳤다면 이런 위험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그런 약한 마음이 문득 고개를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순의 눈앞에는 대감이 처음 자신을 거두어주던 그날의 따뜻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솜씨가 정갈하구나. 힘든 세월을 겪고도 마음까지 상하지는 않은 모양이다. 그 한마디가 정순의 마음속에서 다시금 힘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대감마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셨듯이 나도 그 어른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는 없다. 정순은 그렇게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먹구는 그런 정순의 마음을 아는 듯 힘없는 몸을 일으켜 정순의 손등에 얼굴을 가만히 기대었습니다. 그 온기가 정순에게는 무엇보다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도 그 순간만큼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너도 나와 같은 마음이구나. 대감마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둘이 끝까지 해보자꾸나. 정수는 먹구의 목을 끌어안으며 그렇게 속삭였습니다. 차가운 새벽바람이 두 존재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의 온기로 충분히 버틸만 했습니다. 만석이 저 자리를 완전히 없애기 전에 어떻게든 먼저 손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사람의 손이 아니라 오직 먹구의 코와 발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정수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혼자서 그 자리를 파헤치기엔 너무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정순의 머릿속에 한 가지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먹구를 이용하자. 먹구는 이미 그 자리를 여러 번 파헤치려 했던 개였습니다. 사람이 직접 손대지 않고도 먹구가 다시 그 자리를 파헤친다면 그것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을 자연스러운 일이 될 터였습니다. 문제는 먹구가 뒤뜰에 사슬로 묶여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낮 정수는 조심스럽게 뒤뜰로 가서 먹구의 사슬을 살펴보았습니다. 낡은 사슬 고리 하나가 헐거워져 있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오늘 밤이다. 정수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일부러 늦게까지 마당 일을 자청해 사람들의 눈을 피해 뒤뜰에 다가갈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보지 않는 틈을 타 먹구의 사슬 고리를 슬쩍 풀어놓았습니다. 먹구야,
이제 내가 할 일을 하려무나. 정순이 나직이 속삭였습니다. 먹구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들은 듯 정순의 눈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밤 예상대로 먹구는 사슬을 벗어나 감나무 밑동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그 자리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저개가 또 저런다. 누가 좀 잡아라. 소란을 들은 하인들이 마당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경원도 만석도 모두 놀라 뛰어나왔지요. 만석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먹구를 붙잡으려 했지만 먹구는 이미 흙 속에서 무언가를 물어 올린 뒤였습니다. 저것이 무엇이냐? 경원이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먹구의 입에 물려있던 것은 다름 아닌 낡은 헝겊에 쌓인 작은 보퉁이였습니다. 만석이 서둘러 다가가 보퉁이를 빼앗으려 했지만 정순이 먼저 나섰습니다. 작은 서방님, 이것을 먼저 확인해 보셔야 할 듯합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경원은 잠시 정순과 만석을 번갈아 보더니 직접 보퉁이를 받아 헝겊을 풀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사라졌던 대감의 옷가락지, 그리고 다른 하나는 작은 종이에 쌓인 정체 모를 가루였습니다. 이것이 대체... 경원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만석 아저씨, 이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셔야겠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만석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아는 바가 아니오. 만석은 애써 부인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의원을 불러 이 가루가 무엇인지 확인해 보면 될 일입니다. 경원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보내 급히 의원을 불러왔습니다. 의원은 그 가루를 조금 맛보고 냄새를 맡아보더니 낯빛이 굳었습니다. 이것은 부자라는 극약의 일종입니다. 소량으로도 사람을 서서히 잠들 듯 숨지게 할 수 있는 독입니다. 많이 쓰면 표시가 나지만 아주 적은 양을 오래도록 나눴으면 마치 기력이 쇠해 자연히 숨을 거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이 자연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경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든 시선이 만석에게 쏠렸습니다. 만석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다가 결국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저... 바른 대로 말하시오. 경원이 소리쳤습니다. 만석은 한동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윽고 힘없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노름빚을 크게 졌습니다. 갚을 길이 없어 옷가락지를 몰래 훔쳐 팔려 했습니다. 그런데 대감마님이 눈치를 채신 듯 했습니다. 이대로면 저는 이 집에서 쫓겨나고 관아에 끌려갈 판이었습니다. 만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노모의 약값을 마련하려 노름판에 손을 댔을 뿐이었습니다. 한 번만 잃은 돈을 되찾으면 그만두려 했는데 그것이 점점 커져 도무지 헤어날 수 없는 구렁텅이가 되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떨군 채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대감마님께 사실대로 고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하면 이 집에서 쫓겨나 노모를 굶길 것이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저를 이 지경까지 몰아넣었습니다. 그 말에 마당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만석의 사정이 딱하다 여기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 어떤 사정도 주인의 목숨을 앗아간 죄를 씻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경원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진작 아버님께 사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소? 아버님은 그런 사정을 아셨다면 결코 매정하게 내치실 분이 아니었소. 만석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눈물만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탕약에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것을 섞었습니다.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의심을 살까 두려워 여러 날에 걸쳐 나눠 넣었습니다. 대감마님이 그저 기력이 쇠에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도록 말입니다. 만석의 고백에 마당은 다시 한번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경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토록 믿었던 아버지의 오른팔이 그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간 자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20년을 함께한 이가 어찌 이런 짓을. 경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먹구는 그 모든 소란 속에서도 옷가락지와 돛가루가 담겼던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야 제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지친 눈으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정순이 조용히 다가가 먹구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수고했다, 먹구야. 이제 대감마님도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겠구나. 정순의 목소리에는 그동안의 두려움과 긴장이 한꺼번에 녹아내리는 듯한 안도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먹구는 정순의 손길에 얼굴을 비비며 오랜만에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소란을 듣고 안채에서 안주인도 뛰쳐나왔습니다. 자초지종을 전해 들은 안주인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그리 억울하게 가셨단 말입니까? 안주인의 울음소리에 손주들도 영문도 모른 채 따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곡소리로 뒤덮였습니다. 집안의 다른 하인들도 하나둘 마당으로 몰려나와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세상에, 만석이가 그 사람 좋던 만석이가. 부엌어멈이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만석과 가까이 지내던 몇몇 하인들은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그 모든 시선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 집안 모두가 믿고 따르던 사람이 이제는 누구도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는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찌 그럴 수가 있었단 말이오. 늙은 집사 하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20년을 이 집에서 은혜를 입고 자식처럼 자란 사람이 어찌. 만석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깨를 들썩이며 소리 없이 흐느낄 뿐이었습니다. 경호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다가 문득 정순 쪽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침착하게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낸 친모의 존재가 그 순간 경원의 눈에 새삼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이 일을 관아에 알려야겠다. 경원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집안에서 조용히 덮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로 만석은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원님이 직접 사건을 다루겠다며 급히 관아 마당에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옷가락지와 돛가루가 든 보퉁이가 증거물로 놓였고 그 곁에는 정순과 경원 그리고 점례까지 불려나와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 이 물건들을 감나무 밑동에 묻었느냐? 원님이 만석을 향해 엄히 물었습니다. 만석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자백까지 한마당에 더 감출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이런 짓을 저질렀는지 낱낱이 고하라. 원님의 목소리가 관아 마당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만석은 힘없이 다시 한번 그간의 사정을 고했습니다. 노른빚에 쫓겨 옷가락지를 훔친 일, 대감이 그 낌새를 눈치챈 것 같아 두려웠던 일, 그리고 결국 탕약에 독을 섞어 서서히 대감의 목숨을 앗아간 일까지. 만석의 고백이 이어질 때마다 마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원님은 이어 정순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가 이 사건의 실마리를 처음 찾아냈다 들었다. 어찌하여 만석을 의심하게 되었는지 말해보아라. 정순은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그간의 일을 하나씩 아뢰었습니다. 대감이 돌아가시던 날 밤 먹구가 유난히 짖었던 일, 장례 중에도 개가 감나무 밑동을 파헤치려 했던 일, 가리고 탕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일까지. 미천한 소견으로 함부로 나설 일이 아니라 여겼사오나 짐승도 알아채는 것을 사람이 모른 척할 수는 없다 여겼습니다. 정순이 그렇게 아뢰고는 잠시 숨을 고른 뒤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원님, 대감마님은 결코 주무시다 그저 돌아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인이 그 밤 먹구의 울음소리로 이미 짐작하였고 이 두 눈으로 그 증자를 보았사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에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정순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순이 그렇게 아뢰자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르셨습니다. 친모의 신분으로 이만한 눈썰미와 담력을 갖추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참으로 기특하다. 원님은 이어 경원에게도 물었습니다. 그대는 상주로서 이 모든 일을 나중에야 알았다 하니 그간 청지기를 의심할 만한 낌새는 전혀 없었는가? 경원은 고개를 떨구며 답했습니다. 부끄럽사오나 전혀 눈치채지 못하였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자를 어찌 의심하겠습니까? 오히려 소인이 재물에 마음을 빼앗겨 정작 살펴야 할 곳을 살피지 못한 죄가 큽니다. 경원의 그 말에 마당에 모인 사람들도 숙연해졌습니다. 원님은 그런 경원을 잠시 바라보다가 나직이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뒤늦게라도 잘못을 깨닫고 바로잡으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도 족하다. 이제부터라도 부친의 뜻을 받들어 집안을 바르게 이끌도록 하라. 경원은 깊이 고개를 숙여 그 말을 받들었습니다. 원님은 이어 점례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는 이자가 부엌에서 수상한 것을 빠는 모습을 보았다 했다지. 언제 있었던 일이냐? 대감마님 돌아가시기 사나흘 전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약재련이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지금 와 돌이켜보니 그것이 바로 이 독가루였던 듯합니다. 점례의 증언은 만석의 자백과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 이 사건에 더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직이 만석은 은혜를 원수로 갚아 오래도록 저를 거두어준 주인의 목숨을 도구로 해하였다. 이는 결코 가벼이 다스릴 죄가 아니다. 원님은 무겁게 말을 이었습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사람의 겉모습뿐이라면 이 나라의 법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짐승만도 못한 자의 죄를 짐승의 도움으로 밝혀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에 하나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님은 그렇게 판결을 내리고 만석을 옥에 가두도록 명했습니다. 사건은 그날로 온 고을에 퍼져나갔습니다. 충직해 보이던 자가 그리 무서운 짓을 저지를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고을 사람들은 저마다 혀를 내둘렀습니다. 사건이 해결되었다는 소식은 순식간에 온 고을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랜만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지 않소? 죄 없는 대감마님 억울함이 풀렸으니. 그렇지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지만 그래도 하늘은 저리 굽어 살피는 법이지요. 장터 어귀에서는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넘쳐났습니다. 마침 그의 가을거지도 풍년이었던 터라 고을 사람들은 대감의 넋을 위로하는 뜻에서 작은 위령제를 겸한 잔치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동원 앞마당에 멍석이 깔리고 집집마다 음식을 조금씩 내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풍물패가 꽹과리와 장구를 두드리며 흥을 돋우었고 아이들은 그 사이를 뛰어다니며 즐거워했습니다. 먹고 이야기 들었소? 그 개가 없었으면 이 사건이 영영 묻힐 뻔했다지. 한 노인이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그렇게 운을 뗐습니다. 짐승도 저리 은혜를 아는데 사람이 은혜를 저버려서야 되겠소. 곁에 있던 이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날 이후로 먹구는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유명한 개가 되었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도 대감댁 앞을 지날 때면 담장 너머로 먹구를 향해 손을 흔들며 인사를 건네곤 했습니다. 저 개가 그 의로운 개래. 아이들이 그렇게 소곤거리며 신기한 눈으로 먹구를 바라보았습니다. 먹구는 그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대감댁 마당을 지켰습니다. 경호는 만석을 관아에 넘긴 뒤 정순을 따로 불렀습니다. 사랑채에는 두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아니었다면 아버님의 억울한 죽음이 그대로 묻힐 뻔했다. 경원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고마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처음 내가 이것저것 캐묻고 다닌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괘씸하게만 여겼다. 상중에 집안일을 들쑤시고 다니는 것이 무엄하다 여겼던 게지. 경원이 그렇게 말하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허나 이제와 돌아보니 그 무엄함이 오히려 아버님을 살리는 길이었구나. 내가 너를 꾸짖었던 것이 부끄럽다. 작은 서방님께서 그리 말씀해 주시니 소인이야말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정순이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저는 그저 먹구의 뜻을 따랐을 뿐입니다. 진실을 알고 있던 것은 처음부터 적이었습니다. 정순이 그렇게 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호는 그날 이후 정순을 더욱 각별히 대했습니다. 그리고 먹구에게도 예전 대감이 살아있을 때처럼 정성을 다해 돌보도록 했습니다. 안주인 역시 정순을 따로 불러 손을 맞잡았습니다. 내 진작 내 눈썰미가 예사롭지 않다 여기긴 했다만 이런 큰일을 해낼 줄은 몰랐구나.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 안주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정수는 그저 고개를 숙이며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였을 뿐입니다, 마님. 곁에 있던 어린 손주들도 정순의 치맛자락을 붙잡으며 물었습니다. 친모 아주머니, 정말 먹구가 할아버지를 위해 저 자리를 판 것이어요? 정수는 무릎을 굽혀 아이들과 눈을 맞추며 부드럽게 답했습니다. 그럼 먹구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단다. 사람은 속아도 짐승은 마음으로 보는 것들이 있는 법이야. 아이들은 그 말에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마당에서 쉬고 있는 먹구에게 달려가 그 목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먹구는 아이들의 그런 애정 표현에도 싫은 기색 없이 순하게 몸을 맡겼습니다. 그날 이후 대감대간에서 먹구의 자리는 더욱 특별해졌습니다. 누구도 더는 먹구를 그저 늙은 개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집안의 은인이자 대감의 마지막 뜻을 지켜낸 소중한 식구로 여겨졌습니다. 만석의 죄는 그 무게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입은 주인을 도구로 해한 죄는 여느 도둑질이나 사기와는 차원이 다른 중죄였습니다. 원님은 이 사건을 가명에 보고했고 가명에서는 다시 사람을 보내 사건을 재차 조사했습니다. 증거물과 자백 그리고 점례의 증언이 낱낱이 기록되어 상부로 올라갔습니다. 옥에 갇힌 만석은 나날이 초췌해져 갔습니다. 한때 이 집안의 살림을 도맡던 당당한 청지기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초라한 죄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옥에 갇힌 지 2달여 가명에서 최종 판결이 내려왔습니다. 주인을 독살한 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대죄였기에 만석은 결국 사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형이 집행되던 날 고을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습니다. 그 가운데는 한때 만석과 정을 나누며 지내던 이웃들도 있었고 그저 소문을 듣고 몰려온 구경꾼들도 있었습니다. 20년 은혜를 입고도 그 손으로 주인을 해쳤으니 하늘이 무심치 않을 수밖에. 장터에서 우물가에서 사람들은 두고두고 이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만석의 처지를 안타까워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빚에 쫓기다 못해 눈이 뒤집혔던 게지. 사람이 궁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는가. 하지만 그런 동정도 대감의 억울한 죽음 앞에서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경호는 아버지의 상을 다시 정성껏 치렀습니다. 처음 장례 때는 자연사로 알고 예를 갖췄지만 진실이 밝혀진 뒤로는 억울하게 가신 아버지를 위해 더욱 정성스러운 제를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제야 편히 눈을 감으실 수 있으시겠지요. 경호는 아버지의 묘 앞에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는 늘 먹구가 함께했습니다. 경호는 이 일을 계기로 마음을 크게 다잡았습니다. 몰래 벌이던 밀무역에서도 손을 뗐고 아버지가 그러했듯 집안을 청렴하게 이끌어가고자 애썼습니다. 이제부터는 아버님 뜻을 받들어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경호는 종종 그렇게 다짐하곤 했습니다. 집안 사람들도 그런 경호를 보며 조금씩 예전의 신뢰를 되찾아갔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 이야기는 고을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의 탐욕과 배신을 두고두고 이야기했지만 그보다 더 오래 회자된 것은 검은 개먹구의 이야기였습니다. 사람의 거짓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짐승의 눈은 속이지 못하는 법이야.
고을 노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그렇게 덧붙이곤 했습니다. 정수는 그 뒤로도 오랫동안 대감댁에 머물렀습니다. 경호는 정순을 단순한 친모가 아니라 집안의 은인으로 대했고 정순 역시 그 집에서 평온한 나날을 이어갔습니다. 한 해가 지나 대감의 첫 기일이 돌아왔습니다. 경호는 온 집안 사람들을 모아 정성껏 제사를 지냈고 그 자리에서 정순을 따로 불러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이 집에 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도 아버님이 그저 늙어 돌아가신 줄로만 알고 살았을 것이다. 그 은혜를 내 어찌 잊겠느냐. 경호는 정순에게 그동안 모은 세경 외에도 따로 옷감과 폐물을 후하게 내렸습니다. 정순은 처음엔 사양했으나 경원의 거듭된 뜻을 끝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정순의 이야기는 대감댁을 넘어온 고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순을 볼 때마다 눈썰미 좋은 친모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 소문을 들은 이웃 마을에서까지 정순의 바느질 솜씨를 빌리고 싶어 사람을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몇 해가 더 지나 정순은 이웃 고을의 성실한 훈장과 혼인하여 이 집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경호는 손수 혼수를 마련해주며 마지막까지 정순의 앞날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어디에 가서 살든 이 집의 은인이라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어려운 일이 있거든 언제든 찾아오너라. 경원의 그 말에 정순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먹구는 늙어 세상을 뜰 때까지 정순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개를 볼 때마다 대감의 억울함을 밝혀낸 의로운 개라며 존경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름 석자 먹구는 그렇게 이 고을의 전설로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정순이 이 집을 떠나던 날 먹구는 유독 오랫동안 대문 앞을 서성이며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먹구는 늙어 다리에 힘이 빠질 때까지 매일같이 감나무 밑동 근처를 오가며 그 자리를 지켰다고 전해집니다. 마치 오래도록 이 집을 지킨 것에 대한 그 나름의 자부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짐승의 눈에는 사람의 거짓이 숨을 곳이 없느니라. 이 말은 그날 이후로 이 고을에서 오래도록 전해지는 말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살아가며 크고 작은 거짓을 품기 마련입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 두려움에서 비롯된 숨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하는 사정들이 저마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법이지요. 하지만 이 이야기가 오래도록 전해진 까닭은 단지 악인이 벌을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홀로 흘러든 한 친모가 자신을 거두어준 은인을 위해 끝까지 진실을 놓지 않았던 그 마음이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곁을 끝까지 지킨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한 마리 검은 개의 충심이었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마음을 다하면 결국 그 뜻이 통하는 법이라는 것을 이 이야기는 오래도록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그럼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